자, 오늘은 한문 단문의 해석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이 페이지인데 여기 단문의 해석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한문 해석의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방법은 영어하고도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도록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문의 해석의 순서는 첫 번째로는 서술어 찾기라고 했죠. 서술어는 무엇 하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가, 이걸 찾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술어 앞에 오는 명사의 주격조사 은는이가를 붙입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구조는 서술어 뒤에 명사 목적격 조사 을을 에게가 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구조라고 했어요. 이것이 영어에서 삼형식 구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제가 일반이라는 말을 썼고, 목적격 조사로 해석이 안 될 때 복격으로 해석을 해서 이가 에를 붙여보고 나머지는 하는 정도, 그 다음에 그런 국어에서 조사들 얼마나 잘 맞추는가, 그것이 바로 해석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문의 해석을 조금 확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수업을 하도록 할 텐데, 자, 그 시험 볼 때는 먼저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속뜻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상생활에서 이 문장이 적용되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것인지, 그리고 관련된 문장이나 단어 같은 거, 사자성어 같은 것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오비일학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오비일학, 까마귀 오자, 날비자, 배 이자, 떨어질 락이라고 배웠죠. 한자 학습이 안 되신 분들은 먼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수업에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한자 뜻은 먼저 알고 이 수업을 다시 듣기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술어 한번 찾아볼게요. 까마귀, 그 다음에 날다, 배, 떨어지다. 자, 서술어 금방 나오죠. 날비자하고 그 다음에 떨어질 낙자가 서술어가 되겠죠. 이 두 글자가 서술어가 되는데, 자, 서술어라고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이 글자도 서술어, 그 다음에 떨어질 낙자도 서술어. 자, 그렇게 된다면 서술어 앞에 오는 명사에다가 은는 이가를 붙여준다고 했죠. 명사입니다. 까마귀 가라는 말 붙여도 되고, 까마귀는 해도 되고, 까마귀는 날다, 까마귀가 날다, 똑같이 해석이 되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락은요, 배가 떨어지다, 은는 이가를 붙여주니까 말이 되죠. 그래서 까마귀가 날다, 배가 떨어지다 라는 문장이 두 개의 문장이 붙었다고 해서 영어에서는 중문이라고 볼 거예요. 중문. 단문 두 개가 붙었다, 거듭될 중자를 붙여서 중문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까마귀가 날다, 배 떨어지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뉴턴의 1법칙이라고 했어요. 까마귀는 날려는 속성 그대로 날아가고 있었고, 배는 떨어지려고 하는 그 관성의 법칙 때문에, 중력의 법칙 때문에 떨어지려고 하고 있었고요. 까마귀가 나는 것과 배가 떨어진 것은 아무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인과관계로 착각해서 본다라는 거죠. 뉴턴의 3법칙 배우고 계셨죠? 까마귀가 날아가는 것이 작용이고 배가 떨어지는 것이 반작용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까마귀가 앉았다 배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까마귀가 쪼아먹어서 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가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마침 배가 떨어진 거예요. 까마귀는 쭉 날아가고 있었고 배는 그냥 떨어지고 있었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저놈의 못된 까마귀가 배를 떨쳤네 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자, 이게 오해로 인한 인과관계라는 거죠. 오해로 인한 인과관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받을 행동은 하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오해하지도 말고, 특별히 수업 시간에 낙인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낙인이라는 것은 불로 지질 낙자에다가 도장 인자입니다. 불로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아, 쟤는 저런 놈이네 라고 딱 찍어버리는 것. 까마귀는 원래
흉조였으니까 불길한 새고 나쁜 새니까 라고 인과관계 이렇게 오해로 성립되는 경우를 오비일학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 동가 홍상 보도록 할게요. 동가 홍상. 자, 서술어를 찾으려고 했더니 같을 동자하고 좀 애매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수식이라고 합니다. 수식이라는 것은 뭐뭐 하는 이라는 말이라고 대표적으로 하는 이렇게 붙으면 되죠. 같은 값, 붉은 치마 이런 식으로 같은 값, 붉은 치마, 동가 홍상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수식이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자, 고장난명 보도록 할게요. 고장난명. 자, 서수로 찾아봅시다. 외로울 고자, 그 다음에 손바닥 장자, 그 다음에 어려울 난자, 울명자.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바닥만 명사고 나머지는 서술어로 될 수 있죠. 다 세 글자 모두 다 서술어로 될 수 있는데 수식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빨리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고장 손바닥을 외롭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외로운 손바닥 이렇게 해석이 돼서 이쪽은 방금 했었던 수식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난명을 보도록 할게요. 자, 수식으로 보자면 어렵게 울다라는 뜻이 되겠죠. 고장 외로운 손바닥은 어렵게 울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울다를 이제 명사로 바꿔가지고 울기를 어렵다 이것도 말이 어색하고요. 어떤 구조냐면 주어가 됐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오고 그 다음에 보호가 오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기가 어렵다. 고장은 외로운 손바닥은 울기가 어렵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고장은 울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주술보 구조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서술어와 보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던 것을 한번 더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오는 말이 목적격으로 해석 안 되는 경우 복격, 이가 애를 써봐서 해석을 해봐라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경우에 복격 관계가 성립이 되죠. 이가 애가 들어갔으니까 이래서 주술보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적공지탑은 불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적공지탑은 불타라. 자, 이 문장에서 가장 큰 서술어는 불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가장 큰 서술어가 되고요. 가장 큰 주어는 탑이라는 말입니다. 탑은 쓰러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원래 주어 서술어 구조인데 이 주어를 수식을 해줍니다. 어떤 걸로 수식을 해주냐면 공을 쌓다라는 적공이라는 말로 수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관형격 조사 지를 붙였습니다. 적공, 공을 쌓은 탑 이렇게 되겠죠. 공을 쌓은 탑은 떨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자, 반대어는 옆에 페이지에 고식지게라는 말을 설명을 하면서 했을 거예요. 고식지게라는 말은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이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식지게가 될 것 같습니다. 고식지게의 원래 말뜻은 뭐냐면요. 여기가 시어머니 고자입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시어머니 고. 여기 있는 글자이죠. 시어머니 고자인데 조금 좀 안 좋은 표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숨 쉬는 것처럼 시어머니 숨 쉬는 계책 뭐 이렇게 풀이가 될 수가 있는데 고식지게라고 한다면 왜 그 말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언발의 오줌 누기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쓰고 있는 것들 그래서 시어머니가 잠깐 한숨 쉴 때 몰래 며느리가 얼른 바꿔치기 하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식지게라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뜻을 자세히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표현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혹시 궁금하실까봐 더 했습니다. 자, 임시 방편으로 적공지탑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했어요?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릴 때 돌 틈에 맞는 돌을 하나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가지고
겨우 꼭 맞는 돌을 하나 찾아서 집어넣는 그런 정성이 들어간 탑, 적공지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시방편 같은 건 뭐냐면 중국 사람들 그 아파트 지었을 때 막 무너져가지고 봤더니 대나무로 들어간 거 있잖아요. 세상에 반듯하고 철근같이 생겼다고 거기다 대나무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나무가 들어갔으니 난리가 났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임시방편이라고 합니다. 공부하려고 하는데 적당히 하는 것들 다 임시방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뭘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임시 방편이고 나중에 다시 또 쌓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는 게 바로 임시 방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공을 들여서 탑을 쌓아라. 애매한 노력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 더 고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반대로 임기응변 수업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한번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응변은 좋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임기응변은 좋은 뜻으로 사용을 하죠. 어떤 거냐면 어떤 기회라고 설명해야 돼요. 어떤 기회에 임해서 능히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딱딱 변해가지고 잘 쓰는 것을 임기응변이라고 합니다. 물론 적공지탑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빨리 변화시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임기응변이라고 하고 이것은 좋은 뜻, 한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되는데 임기응변은 좋은 뜻으로 쓰이고 임시방편이나 고식지계 이런 것들은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복기포 불찰록이라는 말 보도록 할게요. 아복기포라는 말은 뭐냐면 자, 서술어는 배부를 포자가 있고 불찰이 있겠고 배고플 기자도 서술어가 될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서술어가 되니까 앞에 주어를 찾아보니까요. 임이라는 말은 부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임이 배부르다. 자, 내 배가 이렇게 되겠죠. 나의 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배 해가지고 관형격으로 쓰이겠죠. 나의 배가 이미 불렀다라는 표현이고 불찰은 서술어가 되겠죠. 서술어 뒤에 목적어로 해석을 했더니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종이 배고프다라는 문장이 들어왔어요. 종이 배고프다라고 하는 말을 명사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요? 종이 배고픔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보이는데 이때는 앞에 문장 나의 배처럼 종이 배고픔이라고 이 길을 명사형으로 바꿔줘서 이것 전체를 살피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의 배고픔을 살피지 않는다. 내 배가 이미 배불렀으면 종의 배고픔을 살피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되겠고 자, 농부아사는 침궐종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농부아사 자, 이것이 주어 이게 마땅한 서술어가 없으니까 이것을 서술어라고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죠.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침궐종자 궐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정관사 배웠죠. 정관사 그 농부의라는 표현입니다. 그 종자라는 말에서 농부의 종자, 농부의 씨앗을 베고 굶어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었던 것은 장래 어떤 일이 될지도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그거 자기 것만 감싸고 안고 있다가 죽어버리는 경우를 농부아사 침궐종자라고 해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게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농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씨앗은 어떻게든 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지자 사경성야라. 자, 유지자 설명해 볼게요. 유지는
뜻이 있는 이라고 했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 그런데 한번 여기서 지유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지유 한번 봐볼게요. 자, 서술어하고 보어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서술어하고 주어를 이렇게 바꿔서 지유라고 하면 안 되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지유가 안 되는 이유는 주어가 반복이 돼버리죠. 주어가 반복이 돼버리니까 서술은 하나고, 그래서 서술어보다 조금 더 작게 주어보다 작은 위치로 보어로 위치를 합니다. 자, 계란 뭐가 있을까? 그 술보 관계하고 주술 관계, 술보와 주술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모두 다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무엇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잖아요. 자, 유능하다. 유능하다라는 말도 역시 능이 요렇게 씁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왜 이때 능유라고 쓰면 안 되는가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무엇이 있다. 그런데 왜 술보 관계로 썼냐? 주술하고 차이는 무엇이냐?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주술 관계도 성립하지 않느냐?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셨어야 해요. 자, 친절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유능하다라고 봤었을 때 주어가 있어야 되죠. 누구누구는 유능하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누구누구는 왜 안 나와? 누구누구는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문에서는 서술어 뒤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원래 술보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유라고 쓰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 실제로 어떤 사람이 뜻이 있다라는 표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로 쓰지 않고 이렇게 술보 관계로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술로 쓰지 않는 이유는 누구는 하고 앞에 문장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주어 서술어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돼서 이 부분을 보어로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 유지자는 사경성냐라, 이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뜻이 있다, 뜻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의존 명사라고 했습니다.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것. 뜻이 있는 사람은 사경성냐라,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다. 자, 일을 이룬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게 원래 문장에서는 그랬었는데, 그 뜻이 있는 사람은 일도 마침내 잘 이루었구나 라는 감탄사에서 왔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율곡 선생님 이야기에서 이제 제가 따와서 이 문장을 해석 그대로 하자고 해서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다 라고 해석을 하자고 했죠. 그래서 뜻을 여러분들이 잘 세우면 일이 점점 기적처럼 잘 풀어진다, 이렇게 적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찾자라고 했습니다. 문장에서는 뜻을 지니도록 하는 것, 뜻이 있는 사람과 뜻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니까 뜻이 있는 것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뜻을 품어야 되는가? 청소년 기회, 일 잘 될 생각, 성공만 생각하지 말고 뜻에 대해서 분명히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일들은 점점 풀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공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성공이라는 것도 공을 이루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옛날 성현들이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용할 때도 분명히 뜻이 어떤 뜻을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가, 그래서 그 뜻을 잘 가지게 되면 일도 점점 풀어질 것이다. 자연스럽게 풀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인필자모. 자, 여기도 소수로, 여기도 소수로인데, 이것을 도치라고 했죠. 자모. 스스로 모욕하다. 사람이 반드시 스스로 모욕하다. 스스로를 모욕하다. 그래서 이게 원래 목적어처럼 쓰여야 되는데 서술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도치라고 해석할 수 있고, 도치가 되어서 부사처럼 사용을 했다. 스스로가 부사처럼 사용이 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어, 그 다음에 반드시 스스로, 그 다음에 모욕하다. 그래서 여기 필과 자가 수식어, 부사처럼 수식어로 이렇게 쓰였겠죠. 사람은 스스로 반드시 모욕한 연후에, 그 다음에 여기 해석은 남들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남들이 그를 모욕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장 말고도 더 있었지만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더 복잡하게는 내지 않았으니까 시험을 위해서라면은 좀 나머지 부분보다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시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